민준 씨, 이게 인사부의 최종 결정입니다. 서명하세요. 붉은 표지의 공식 문서가 내 책상 위로 휙 던져졌다. 그 힘에 옆에 놓인 선인장마저 흔들릴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건방진 표정의 인사부 박 부장을 올려다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문서 내용을 훑어보았다. 마케팅부 부장 민준의 물류부 창고, 관리원으로의 발령 통지, 그룹의 핵심 부서, 부장에서 곧바로 최하층 창고의 짐꾼으로 강등. 심지어 성과급까지 제외하고 기본급은 사무형만 원으로 하향 조정. 이것은 강등이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다. 인사부 박 부장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민 부장님, 아니, 민 창고관리원님. 꾸물거리지 마세요. 회사는 한가한 사람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 사직서를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 계약에 따라 퇴사 후 2년 이내에는 동종 업계 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위약금은 5영억 원입니다. 진퇴양난, 나를 완전히 죽일 작정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퍼졌다. 분노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나는 그 모욕적인 문서 위에 펜을 들어 내 이름을 담담히 적어 내려갔다. 어이쿠, 꽤나 기백이 있네. 박 부장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해 실망한 듯 문서 한 장을 휙 낚아채 갔다. 그럼 어서 짐 싸서 나가세요. 물류부에서는 당신이 짐 나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몇 권의 책, 5년 동안 사용한 보온병, 그리고 책상 위에 뒤집혀 놓여 있어 이미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그것은 7년 전 서연그룹이 막 설립되었을 때 나와 서연이 15평 남짓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눈빛에서 빛이 났고 내 팔을 꼭 끌어안고 민준 씨, 평생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7년. 평생이라는 시간이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던가. 내가 종이 상자를 들고 7년 동안 머물렀던 이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쾅! 사무실 문이 밖에서 세게 열렸다. 그 순간 층 전체가 순간적으로 고요해진 듯했다. 맞춤 제작된 흰색 정장 차림의 한 그림자가 온몸에서 냉기를 뿜어내며 성큼성큼 들어섰다. 서연이었다. 서연 그룹의 회장이자 내 법적인 아내. 지금 그녀의 섬세한 화장 아래는 분노로 가득했고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으며 눈빛은 칼날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박 부장은 깜짝 놀라 움찔했고 손에 든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 대표님.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에 들린 종이 상자를 휙 낚아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쨍그랑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났다. 나와 그녀의 사진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누가 당신더러 가래? 서연은 나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가 너희에게 감히 이럴 권한을 줬어? 내가 보기에 오늘 누가 감히 내 남편을 정근 보내는지 보자. 그녀는 몸을 돌려 박 부장에게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 당신이 서명했지? 일하기 싫어? 박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서연 대표님,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문 밖으로 향했다. 서연은 기세등등하게 맹렬히 책상을 내리쳤고 책상 위의 문서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말해봐. 도대체 누구야? 이 회사에서 나 말고 누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살기 싫어? 나는 아무런 내색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큰 소리조차 내면 얼굴을 붉히던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남편을 보호하는 모습이라니. 반년 전이었다면 감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산산조각 난 파편들 속에서 깨진 사진 액자를 주워들었다. 조심스럽게 유리가루를 털어낸 후 고개를 들어 서연의 격노한 시선을 마주했다.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의 비서, 지훈 말이야. 그 순간 공기가 굳어버렸다. 원래 격노하여 주동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했던 서연은 마치 누가 갑자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던 분노가 굳어버렸고 방금 전까지 매서웠던 눈빛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스쳤다. 곧이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백함이 찾아왔다. 그 창백함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 어떻게 지운 일 리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8옥타브 낮아졌다. 원래 사람을 잡아먹을 듯했던 기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시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활짝 열린 문을 향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이것이 내가 그녀를 너무 잘 아는 기회였다. 그녀의 모든 미세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내가 대중 앞에서 그녀와 지훈 사이에 감춰진 추악한 관계를 폭로할까봐 두려웠을까? 아니면 지훈의 행동이 정말로 나를 격분시킬까봐 두려웠을까?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코롱 향수를 뿌린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지훈이었다. 서연의 대학 후배로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회장 특보로 낙하산 인사했다. 그 후로 나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서연 대표님, 확 푸세요. 지우는 따뜻한 연잎죽 한 잔을 들고 옆에 아무도 없는 듯 서연에게 다가섰다.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부드러웠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호르몬 불균형이라 화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방금 막 그려온 연잎죽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다.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무시했고 정식 남편인 나의 존재마저 무시했다. 서연은 그를 보자 긴장했던 몸이 확연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연잎죽을 받아들었고 비록 여전히 약간의 꼬집는 듯한 어조였지만 그 날카로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지훈아, 혹시 네가 박 부장에게 발령 명령을 내리라고 한 거니? 지훈은 빙긋 웃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도발이 담겨 있었지만 입으로는 공적인 어조로 말했다. 서연 대표님, 이건 민 부장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최근 회사 내부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민 부장님이 대표님의 남편이라는 배경을 믿고 마케팅부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실적이 몇 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마케팅부의 장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애통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민 부장님께서 잠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시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세간의 입방아를 막을 수 있고, 둘째, 민 부장님을 보호하여 능력 부족으로 이 사회에서 해고되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이군. 능력 부족이라니. 7년 전 서연 그룹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내가 조상의 집을 팔아 5억여 원의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일으켰다. 지난 7년간 모든 핵심 계약은 내가 뒤에서 성사시킨 것이었다. 단지 서연 대표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나는 모든 공로를 그녀에게 돌렸고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보조자로 남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그들이 나를 아내 덕에 사는 무능한 남자로 공격하는 구실이 될 줄이야. 정말 그런가요? 서연은 연잎죽을 든 채 미간을 찌푸렸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에 보호하는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심사하는 듯한 시선이 자리 잡았다. 민진 씨, 지훈이도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근 이 사회 쪽에서 당신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나를 창고로 보내 짐을 나르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일인가요? 서연은 내 어조에 상처를 받은 듯
연잎죽을 책상에 탁 내려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다. 그럼 당신은 뭘 더 원해요? 부사장 시켜줘도 못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몇 달 일하는 게 뭐 어때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훈이도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그 눈빛은 뭐예요? 아니면 지훈이를 탓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할수록 당당해졌고 마치 성난 얼굴로 나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던 것처럼 굴었다. 지훈은 그녀 뒤에 서서 나를 향해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웃음은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봐라, 네 아내는 이제 내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눌렀다.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그 남녀를 담담히 훑었다. 서현 대표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상자를 다시 안아들었다. 우리들의 깨진 사진이 담긴 그 상자를. 민준 씨, 서연은 내가 너무나 쉽게 승낙하자 오히려 당황한 듯 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종이 상자를 바라보았고 시선은 깨진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다. 잠시나마 죄책감이 스치는 듯 했지만 곧이어 그 남자의 목소리에 끊겼다. 민준 형님, 정말 대범하시네요. 지우는 다가와 가식적으로 상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짐 싸서 꺼져버려. 이 자리는 이제 내 거야. 네 마누라도 조만간 내 것이 될 거고. 말을 마친 그는 허리를 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민준 형님, 창고는 습기가 많으니 관절염 있으시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옆으로 돌렸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나는 몸을 돌려 서연을 다시 보지 않고 성큼성큼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서는 지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대표님, 오늘 밤에도 술자리가 있으신데 드레스는 준비해뒀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브랜드예요. 역시 네가 섬세하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복도 끝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서연 그룹의 물류 창고는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1년 내내 햇볕 한 줄기 들지 않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핀 종이 냄새와 엔진 오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두침침한 전등은 머리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언제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창고 관리 주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대머리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 반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구석에 있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 격돌로 괴어놓은 낡은 나무 책상을 가리키며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 부장님. 아니, 민준 씨. 저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미에서 특별히 지시한 겁니다. 현장을 깊이 체험하라고요. 김 반장님은 손을 비볐다. 분명 나를 알아보는 듯했고 말이 약간 서둘렀다. 괜찮습니다. 나는 종이 상자를 내려놓고 휴지로 책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닦았다. 할 일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김 반장님은 멀지 않은 곳에 산처럼 쌓인 물건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방금 막 들어온 원자재입니다. 수동으로 운반하고 분류해서 입고해야 합니다. 지게차가 고장나서 손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계단이요. KG에 달하는 금속 부품들이었다. 무려 300상자. 특별 지시야. 지게차가 고장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나는 정장 재킷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 그 삐걱거리는 책상 위에 놓았다. 셔츠 소매를 걷어 팔뚝을 드러냈다. 7년 전 서연의 첫 주문을 맞추기 위해 나도 작업장에서 3일 밤낮을 세워가며 짐을 나르고 자체 검사하고 포장하는 등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은 비록 명품 정장을 입고 있지만 내 뼛속 깊이 박힌 끈기는 여전했다.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땀은 금세 내 셔츠를 흠뻑 적셨다.
값비싼 옷감은 등에 들러붙어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눈에 흘러들어 따끔거려도 팔이 너무 아파 더 이상 들 수 없을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거의 자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을 마비시키려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 이분은 우리 민 부장님 아니신가?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몇몇 여자들이 창고 입구에 서서 손에 커피를 들고 마치 원숭이를 구경하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두에 선 여자는 마케팅부의 행정비서 지혜였다. 예전에는 나를 만날 때마다 민 본부장님이라고 살갑게 불러대며 온몸으로 나에게 매달릴 기세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고소해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정말 털 빠진 봉원이 당만도 못하다더니.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폰을 꺼내 나를 찍기 시작했다. 빨리 봐봐. 이게 우리 회사 최고의 아내 덕에 사는 남자야. 예전엔 얼마나 위세등등했어? 지금은 지하에서 짐꾼이나 하고 있잖아. 아이고, 이 비싼 정장이 다 젖었네. 너무 안쓰럽다. 다른 여자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듣자 하니 이번에 서현 대표님이 직접 지시해서 그를 좌천시켰대. 아무래도 아내 덕에 사는 팔자도 끝난 모양이야. 그렇지 뭐. 듣자 하니 서현 대표님의 요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지훈 특보래. 그분이야말로 진짜 젊고 유능하고 잘생겼잖아. 우리 이 전 남편은 벌써 한물같지. 그들은 거리낌 없이 나를 비웃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내 얼굴에 번져렸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다. 그저 광대들을 보는 듯한 슬픔만 느껴질 뿐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박아대는 명예의 장에서 권력을 잃으면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법이다. 충분히 찍었습니까? 나는 낮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충분히 찍었으면 꺼지세요. 이곳은 창고구역이라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지혜는 내 눈빛에 깜짝 놀랐다가 이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직도 네가 부장인 줄 알아? 냄새나는 짐꾼 주제에. 지훈 특보한테 일러 바쳐서 네 월급 삭감하라고 할까? 지훈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녀는 다시 기세등등해진 듯했다. 지훈 특보가 말했는데 누구든 네가 비참하게 집 나르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사진 한 장당 2억만 원씩 준대. 그렇구나. 내 마음속 마지막 온기가 식어버렸다. 지훈은 내 육체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를 모욕하고 회사 전체 앞에서 나를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8899 계좌에서 15시 30분 288만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288만 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카드는 내 월급 카드이자 나와 서연의 공동생활비 계좌였다. 그녀의 부카드가 연결되어 있었고 평소 집안 지출은 모두 여기서 나갔다. 그런데 무엇이 288만 원이나 할까? 곧이어 내 SNS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지훈이 올린 글이었다. 사진은 새 남성 한정판식이었고 배경은 서연의 사무실에 있는 값비싼 대리석 책상이었다. 글에는 누군가의 깜짝 선물 고마워요. 좀 비싸지만 마음에 들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했다. 그 시계는 모명품 브랜드의 신상 다이버 워치였고 공식 판매가는 288만 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연이었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짐을 나른 후에 기진맥진함 때문이 아니라 뼛속 깊이 스며드는 차가운 배신감 때문이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었다. 서연은 내 생일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7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 공동 계좌의 돈으로 그녀의 남자에게 288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다니.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내가 오늘 밤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라고 특별히 일깨워줬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고 있었고 건성으로 알았어. 귀찮게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알았다는 것은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줄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구나.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주변의 어두침침한 공기가 갑자기 숨막힐 듯 티박해져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우리 말이 좀 심했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지혜는 가지 않았다. 내가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서현 대표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요? 대걱대 그룹의 총수예요. 당신은요? 아내 덕에 사는 집안 남자일 뿐이잖아요. 제가 서현 대표님이라면 저도 지훈 특보를 선택할 거예요. 그녀는 경멸하듯 마시던 커피 반 잔을 바닥에 던졌고 튀어오른 갈색 액체가 내 바지에 튀었다. 청소해. 민창고 관리원. 그들은 낄낄거리며 몸을 돌려 떠났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그 얼룩을 바라보았다가 휴대폰 속눈에 거슬리는 시계 사진을 다시 보았다. 이것이 내가 7년의 청춘과 모든 재산을 바쳐 얻은 결과인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 개인 변호사이자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이 변호사였다. 여보세요? 민준. 이 자식, 드디어 나한테 전화할 마음이 생겼냐? 숨겨진 부자로 살면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나 자신마저 섬뜩할 정도였다. 서현 그룹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조사해줘. 특히 지훈이 맡았던 모든 프로젝트를.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눈빛은 전례 없이 날카로워졌다. 이혼 합의서 작성을 도와줘. 무슨 합의서? 이혼 합의서. 서연을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전화 저편은 5초 동안 침묵했다. 민준아, 너 진심이야. 너 그 여자 제일 사랑했잖아. 그때 그녀를 위해서 너는. 그건 예전 일이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전등을 바라보며 지난 7년간 헌신했던 나 자신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오늘부터 그 민주는 창고에서 죽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한 통의 카톡 메시지가 왔다. 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늘 밤 중요한 고객 접대가 있어서 못 돌아가. 당신 혼자 저녁 먹어. 고지어 지훈 노알사낫의 게시물을 올렸다. 경열로라는 고급 식단의 호화로울 룸 사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해산물이 놓여 있었다. 요리만 찍었지만 사진 구석에는 그새 288만 원짜리 시계를 찬 손이 보였다. 그리고 다른 손은 서연이 좋아하는 붉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 시계 찬 손목 위에 다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래는 일하는 것이 즐겁다. 좋은 중요한 고객 접대, 좋은 일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답장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사진을 저장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서연, 지훈. 너희가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내가 너희와 신나게 놀아주지. 하지만 이 게임의 결말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짐을 나르지 않았다. 다리 부러진 책상 위에 앉아 방 가득한 먼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 그룹이 오늘날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서연의 외모 때문도 지훈의 아참 때문도 아니었다. 지난 7년간 모든 핵심 공급업체, 주요 판매 채널, 심지어 은행 대출 관계까지 실제로 민이라는 코드네임의 신비로운 인물이 장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줄곧 걷던 순식간에 침몰해된 인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민이 바로 나, 민준이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쓴 민이 바로 나, 민준이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때 창고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비웃스러운 동료들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서연의 어머니, 즉 나를 늘 모시하던 장모님, 이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선적인 가짜 미소가 가득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의 모습은 이질적이었다. 아이고, 민서방. 내 착한 사위. 당신이 정말 이런 굳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녀는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다가와 보온병을 책상 위에 놓았다. 엄마도 당신이 억울한 거 알지? 그래서 특별히 당신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왔어. 몸보신 좀 해. 용건 없이 다정한 척하는 것은 뭔가 꼼꼼이가 있는 법. 나는 평소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던 장모님을 보며 강한 경계심이 들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 여사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지만 이내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이해를 좀 봐. 내가 네 엄마인데 널 해치겠니? 그녀는 손을 비비며 눈빛을 번뜩였다.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은 말이지. 네 동생. 아니, 네 처남 수호가 요즘 신혼집을 하나 받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서 말이야. 그녀는 내 안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엄마가 듣자 하니 네 명의로 구시가지의 낡은 집에 한 채 있다며. 비록 낡았지만 그래도 억 단위는 될 거야. 어차피 네가 살지도 않으니 네 동생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게 어떠니? 보상으로 엄마가 서연이한테 잘 말해서 네가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게 해줄게. 일반 사원이라도 여기서 집 나르는 것보다 낫잖아. 안 그래? 나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보며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내 가족이라니. 내가 7년 동안 지켜온 친척이라니. 이 어둡고 습한 지하 창고에서 아무도 내가 왜 이곳으로 좌천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내 몸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어떻게 짜낼까 하는 것뿐이었다. 만약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요? 나는 물었다. 이 여사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그 계약서를 책상에 탁 소리 나게 내던지며 본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냈다. 민준, 너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지 마. 너 지금은 냄새나는 짐꾼일 뿐이야. 이 집 네가 안 줘도 줘야 해. 네가 서명 안 하면 내가 서연이한테 내일 당장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그때 되면 너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이 짐꾼 자리마저도 못 지킬걸. 이혼이라니. 나는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노부인을 보며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다. 이 여사님은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예전에는 서연이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녀가 눈살이라도 찌푸리면 나는 반나절 내내 마음 아파했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무리 지나친 요구를 해도 서연을 위해 꾹 참고 다 들어줬으니까. 그들은 나의 순종에 나의 비굴함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내가 분명 개처럼 무릎 꿇고 빌면서 그 낡은 집을 두 손으로 갖출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뭐? 겁먹었어? 이 여사님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내가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그 증여 계약서를 내 앞으로 밀어붙이며 심지어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 마치 이곳의 공기가 자신의 고귀한 폐를 더럽힐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겁먹었으면 빨리 서명해. 내가 말하는데 서연이가 마음이 약하고 예정을 생각해서 그렇지. 나 같았으면 진작에 너 보따리 싸서 내쫓았을 거야. 그녀는 눈을 흘기며 낮은 목소리로 아주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거울이나 보고 네 꼴을 봐. 지금 회사 전체가 누가 서연이의 오른팔 왼팔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지훈 특보 말야. 젊고 잘생겼고 해외 유학 파일리트잖아. 서연이 대신 큰 프로젝트를 몇 개나 성사시켰어. 너는?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뭘 할 줄 알아? 듣자 하니 지훈 특보는 아직 미혼이라던데. 우리 서연이한테는 목숨까지 바칠 기세더라고. 이틀 전에는 지훈 특보가 나한테 2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도 선물해줬어. 너처럼 화분이나 선물하는 무능한 자식보가 일형영배는 낫지.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렇구나. 내 장모님 눈에는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위였다. 설령 그 사람이 자기 딸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제3자라도 그녀는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고 심지어 뒤에서 부추기기까지 할 것이다. 그 지훈이라는 녀석 정말 수단이 좋군. 내 집안마저 불이 났으니 장모님. 나는 그녀의 수다를 끊었다. 여전히 장모님이라고 불렀지만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집은 제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서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혼전 재산입니다. 나는 그 계약서를 들어 이 여사님 앞에서 중간부터 천천히 찢었다. 스으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창고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이 여사님은 귀신이라도 건든 눈을 크게 떴다. 너 감히 찢어? 너 미쳤어? 가서 수호한테 전해. 신혼집 갖고 싶으면 집 갖고 싶으면 직접 벌어. 내 피 빨아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버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니줄이 거리며 이런 이민준 이 자식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여사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버럭 소리쳤다. 좋아. 그래. 두고 보자. 오늘 밤 서연이한테 너 손봐주라고 할 테니. 그녀는 욕을 중얼거리며 하이힐을 신고 분노에 찬 채 떠났다.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녀는 옆에 있는 종이 상자를 3개 발로 차며 악독하게 저주했다. 평생 짐꾼이나 해야.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했다. 좋다. 또 하나의 증거가 늘었다. 이 녹음에는 그들이 내 혼전 재산을 탐내는 추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여사님이 지훈이 우리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그들을 향한 총알이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창고에서 퇴근 시간까지 머물렀다. 짐을 나르는 것 외에는 계속 휴대폰으로 장부를 확인했다. 나만 아는 몇몇 내부 포트를 통해 나는 서연 그룹의 최근 반년간 재무 흐름을 조용히 조사했다. 조사하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조사해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다. 지훈이라는 이 기생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웠다. 그는 직위를 이용하여 10여 개의 허위 광고, 홍보 프로젝트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끊임없이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법인 대표 이름은 놀랍게도 수호, 즉 내 처남이었다. 나는 화면 속 데이터를 보며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서연아, 네가 찾았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엘리트 비서는 사실 집안애들의 늑대였구나. 네 그 좋은 동생과 좋은 애인은 학심하여 네 집안을 털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허위의 사랑과 공명심에 취해 진정으로 너를 위해 이 강산을 지켜준 나에게 눈을 흘기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가장 의기안양할 때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보내주지. 회사 건물을 나설 때쯤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깊은 가을바람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을 품고 내 몸의 땀을 말려버렸고 끈적하고 불쾌한 느낌만 남겼다. 길가의 네온사인은 번쩍이며 이 번화한 도시의 쓸쓸함을 비추었다. 예년 이맘때라면
나는 미리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을 사서 서연과 내 생일을 축하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한때 따뜻했던 그 집은 이제 아마 그 남자의 냄새로 가득할 것이다. 약국 앞을 지나가다가 수시는 허리에 붙일 파스를 좀 사려고 들어서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화면에 뜨는 아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나는 잠시 멍했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야? 전화 저편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나른한 술 기운을 띠고 있었다. 배경은 극도로 시끄러웠고 귀청을 찢을 듯한 헤비메탈 음악과 남녀의 시끄러운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방금 퇴근했어. 내 목소리를 침착하게 들리게 하려 했지만 목구멍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나 데리러 와. 서연은 명령조로 당당하게 말했다. 나 고객이랑 술 좀 마셔서 운전 못해. 기사일 씨는 휴가 갔으니까 빨리 와. 밤의 장막은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밤 중요한 고객 접대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클럽에 갔어?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서연은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오라면 와. 말이 많아? 참, 마이바흐 끌고 와. 네 그 낡은 폭스바겐 끌고 와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소리는 마치 내 뺨을 때리는 듯했다. 내 휴대폰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렸다. 마이바흐. 그 차는 작년에 내가 그녀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출고가 3억 원.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나와 함께한 낡은 폭스바겐을 계속 몰고 다녔다. 그녀는 내가 창피하다고 했다. 내가 지금은 창고 짐꾼일 뿐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전용 기사처럼 부리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 차키를 가져왔고 그 검고 묵직한 마이바흐를 몰아 밤의 장막 클럽으로 향했다. 중요한 고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직접 봐야겠군. 40분 후 나는 클럽의 화려한 정문 앞에 차를 세웠다. 몇몇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 로고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달려와 창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했어. 무려 20분이 흘렀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갈 때쯤 클럽 문이 열렸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떠받들 듯 걸어 나왔다. 가장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 검은색 깊은 브이넥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 내가 사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내 눈을 찌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낮에 봤던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가 풀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한 손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거의 몸의 반을 그의 품에 기대고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익히 아는 극도로 편안할 때만 나오는 교태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 대표님 조심하세요. 계단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길가에 세워진 마이바흐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번뜩였고 이내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서연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서연은 고개를 들어 운전석에 앉은 나를 보았다. 그녀는 지훈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내게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이 개 같은 남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내 정식 아내가 대중 앞에서 다른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데리러 온 내 차로 걸어오다니 이 얼마나 치욕적인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서연은 차 창문 앞으로 다가와 유리를 두드렸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바람 맞았는지 알아?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 나는 차 창문을 내렸다.
진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가 막혔어.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시선은 그녀를 넘어 뒤에 서 있는 지훈을 향했다. 지훈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으로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민준 형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훈은 가식적으로 놀란 척하며 입을 열었다. 서현 대표님이 기어이 형님이 데리러 오라고 하셔서요. 다른 사람 차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민준 형님이 부럽습니다. 저에게 저런 좋은 아내가 있다면 분명히 손 안에 넣고 아껴줄 텐데 이렇게 추운 바람 속에서 오래 기다리게 할 리가 없죠. 그는 이간질을 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세심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역시 그의 말을 고지 들었고 코웃음을 쳤다. 됐어. 그만 말해. 나는 뒤에 앉아서 쉴 거야. 당신은 내려서 문 열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 남편이지. 문 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이 없자 서연은 화가 치밀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친구들과 클럽 경비원들 앞에서 세게 차문을 발로 찼다. 민준, 너 귀 먹었어? 내가 내려서 문 열라고 했잖아. 뭐야? 짐꾼으로 좌천됐다고 사람 시중 드는 법도 잊어버렸어? 주변에서 낮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지훈의 친구들이거나 회사에서 그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이었다. 저 사람이 서현 대표님의 그 무능한 남편이래. 꽤나 순진해 보였는데 눈치도 없네. 듣자 하니 지금은 창고에서 일한다던데 정말 좋은 패를 가지고도 다 망쳤군. 이런 말들을 듣고도 서연은 나를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창피하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분노와 짜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뒷좌석으로 돌아가 차문을 열었다. 훈련받은 운전사처럼 정확한 동작이었다. 타십시오. 나는 허리를 굽혀 다 세우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나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발을 들어 차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아야 하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었고 몸 전체가 서연에게 쓰러졌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실수로 흔들리면서 철썩 소리와 함께 반잔의 붉은 와인이 정확히 내가 입고 있던 그리 비싸지 않은 패딩 위에 쏟아졌다. 심지어 내 얼굴에도 튀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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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나를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이 성공한 듯한 쾌감이 가득했다. 민준 형님,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미끄러졌네요. 이 옷 비싸지 않죠? 나중에 제가 새 옷 사드릴게요. 차가운 와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쳐냈다. 필요 없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서연은 나를 밀쳐내고 지훈 앞을 막아섰다.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지훈이도 사과했잖아. 뭘 더 원해?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붉힐 일이야. 정말 속 좁게. 그녀는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젖은 옷 입고 빨리 차에 타서 운전해. 이 초라한 모습을 치워. 내 눈에 거슬려. 말을 마친 그녀는 지훈을 끌고 뒷좌석에 앉았다. 쾅!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닫혔고 나는 그 모든 초라함과 함께 차가운 바람 속에 갇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이바흐의 방음 효과는 너무나 좋아서 나는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소리, 심지어 옷이 스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마치 진짜 운전사처럼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살짝 고개를 들면 백미러로 나를 역겹게 하는 광경하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고 쉬고 있었고 지훈을 감고 쉬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공기처럼 아니면 아무 거리낄 것 없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
서연 대표님, 민준 형님이 화낼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나른했고 약간의 도발이 섞여 있었다. 안색이 별로 안 좋던데요. 화라니? 그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 서연은 눈조차 뜨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내 밥 먹고 내 집에서 살고 내 옷 입잖아. 내가 없으면 그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을걸.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한 건 그에게 체면을 세워준 거야.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창고 관리원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던데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그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야? 이 정도 고생도 못 이겨내면 무슨 남자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말하자 서연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뜨고 백미러를 통해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민준,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네가 그 낡은 집 명의를 수호한테 넘겨주기를 거절했다며?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건 내 혼전 재산입니다. 뭐가 네 거고 내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다. 우리는 부부잖아. 수호는 내 친동생이고 곧 네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혼집이 부족하다잖아. 네가 매형으로서 놀고 있는 낡은지 판채주는 게 뭐 어때서?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집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당신 동생은 손발이 멀쩡한데 왜 직접 안 사? 게다가 그가 나를 매형으로 대해준 적도 없잖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연은 화가 나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민준, 너 이제 날개가 돋았어? 내가 말하는데 네가 집을 안 주면 이 결혼 생활은 끝이야. 또 그 말이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나는 타협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담담하게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서연은 기가 막힌 듯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옆에 있던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을 질렀다. 서연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몸만 상합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사실 민준 형님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찬돼서 월급도 줄었고 그 집은 형님의 유일한 퇴로일 거예요. 만약 수호 씨에게 져버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두 분이 이혼하게 되면 형님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지겠죠. 이 말은 나를 옹호하는 듯 들렸지만 사실은 나를 비난하는 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내가 그녀를 경계하고 나중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역시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래? 민준, 너는 벌써 다 계산해뒀구나. 나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좋아, 두고 봐. 차가 별장 단지로 들어서 집 앞에 멈췄다. 내가 차를 완전히 세우기도 전에 지우는 먼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능글맞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 서연을 부축했다. 서연 대표님,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훈의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짜증스럽게 뒤돌아봤다. 또 뭐야? 나는 시동을 끄고 차 키를 뽑아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밤바람이 불어와 내 몸에 마른 술 냄새와 함께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지훈이 서연을 잡고 있는 손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훈 특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 집은 여기가 아니죠? 나는 지훈의 눈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하 직원이 상사 집에 머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지훈은 잠시 멍했다가 이내 웃었다. 그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며 그녀가 먼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 앞을 막아섰다. 마치 정신병자를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민준.
너 왜 이래? 지훈이는 나를 데려다 주러 온 거고, 게다가 회사 일도 논의할 게 있어.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잘 거야. 회사 일? 나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리켰다. 새벽 1시에 회사 일을 논의한다고? 침대 위에서 논의할 건가? 자, 소리 나는 따귀가 내 뺨에 3개 날아왔다. 내 얼굴은 옆으로 돌아갔고 입안에서는 피비린내가 났다. 서연은 손을 거두었다.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고 내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욕을 퍼부었다. 민준, 너 잘못 생각했어. 네 마음이 더러우니 모든 사람이 더러워 보이는 거야. 나와 지훈이는 깨끗해. 어떻게 그런 역겨운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우리를 보기 싫다면 꺼져.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있기 싫으면 꺼져. 나는 얼얼한 뺨을 감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 한 방의 따기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깨끗하다고? 나는 지훈의 목에 아직 숨기지 못한 붉은 키스 자국을 보았다. 방금 전 차고의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그 증거가. 나는 웃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나더러 나가라고 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무릎 꿇고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빌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심지어 차키마저도 잔디밭에 던져버렸다. 나는 그렇게 얼룩과 때 묻은 패딩을 입은 채 몸을 돌려 칠흑 같은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는 서연의 격분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꺼져. 잘났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마. 네가 감히 돌아와서 나한테 빌면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지훈의 위선적인 만류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연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민준 형님도 한순간의 충동이었을 겁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민준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것은 서연 그룹의 진정한 실세였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할 것이다. 별장 단지를 나서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깊은 밤중에도 유난히 또렷했다. 이혼 합의서 외에 주식 동결 신청서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는 순간 서연 그룹의 유동 자금줄은 즉시 끊길 겁니다. 서두르지 마. 나는 멀리 보이는 불 켜진 별장을 돌아보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금의 복수는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아. 이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지. 헤드헌팅 회사에 연락해서 그들이 내가 무능하다고 했으니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해. 그리고 그 밤의 장막 클럽의 CCTV를 조사해줘. 차 안에서는 어두웠지만 내 블랙박스에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클럽 입구의 고화질 영상으로 그 개같은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영상을 캡처해줘.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준아, 언제 시행할 거야? 나는 휴대폰 달력을 보았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서연그룹의 10주년 기념 행사였다. 서연이 상장을 발표할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멋진 연극을 펼치지 않으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다음 주 금요일, 나는 수아기에 조용히 말했다.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을 보내줄 거야. 그날 밤, 나는 시내의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머물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뿌렸고 유리에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다. 옷에 묻은 와인은 이미 짙은 붉은색 얼룩으로 말라 있었고
마치 굳은 핏자국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머리는 전례 없이 맑았다. 7년,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젊은이에서 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서연을 위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그녀 뒤에 무명 용사가 되기를 자처하기까지. 나는 사랑이 희생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익지상주의의 투기장에서는 이빨 없는 사자는 길들여진 양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잊었다. 날이 밝자 이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다. 서연그룹의 최근 핵심 프로젝트 자료와 지훈이 맡았던 의심스러운 장부 항목에 대한 상세 추적 보고서였다. 조사하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조사해보니 정말 경악스러웠다. 지훈은 단순히 허위 광고비를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연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그룹의 생존을 책임지던 해외 대량 공급업체는 오랫동안 내 오랜 친구인 강 사장님이었다. 그런데 지훈은 서연 몰래 역외 회사를 등록하여 중간상인 자연과 강 사장님이었다. 그런데 지훈은 중간상인 자격으로 서연과 강 사장님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끊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회에서 지훈이 해외 채널을 개척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극찬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메일을 보며 참지 못하고 비웃었다. 서연아, 서연아. 네가 자랑스러워하던 이른바 사업수와는 진정한 업무 앞에서는 그저 유치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기른 것은 착한 강아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맹독을 품은 살모사였구나. 바로 그때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예전에 마케팅부에서 내 유능한 부하였던 영수였다. 그는 나를 보고 분명히 멈칫했지만 이내 얼굴에 어색함과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결국 다가왔다. 민준 형님. 영수는 나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며 눈빛에 약간의 안타까움이 스쳤다. 형님, 왜 여기에 계세요? 어젯밤 집에 안 들어가고 바람 쐴 겸 나왔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노트북을 닫았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따뜻할 때 좀 드세요. 듣자 하니 형수님이 형님을 쫓아냈다고 하던데요. 좋은 일은 문 밖으로 안 나가고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더니 어젯밤 별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그곳에 있던 하인들이나 옆집 이웃들에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괜찮아. 나는 아침 식사를 받아들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다. 회사 쪽은 어때? 회사를 언급하자 영수의 얼굴은 약간 어두워졌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형님, 형님이 나가신 후로 마케팅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이 어제 대리 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부서 안은 엉망진창이에요. 예전에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다 표적이 됐어요. 저도 다음 주에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수는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지훈이가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다들 소문으로는 형님이 예전에 세웠던 규칙들을 다 없애고 형님 사람들을 완전히 정리할 거라고 해요. 내 사람들을 정리한다고? 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영수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수호 씨도 오늘 회사에 왔어요. 재무부에 찾아간 것 같던데요. 수호가 재무부에? 그깟 처남이 회사 재무부에 가서 뭘 할까? 설마.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침 식사 고맙다. 영수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안심하고 지방으로 가. 길어야 보름 안에 내가 너를 당당하게 돌아오게 해줄 테니. 영수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서 순간 스쳐 지나간 날카로움에 압도된 듯했다. 민준 형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빙긋 웃으며 편의점을 나섰다.
비는 멈췄지만 더 큰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회사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쫓겨난 마당에 돌아가서 자존심을 구기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가서 깨끗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면도를 했다. 다시 그 빈틈없고 유능한 민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강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이쿠, 이거 우리 슈퍼운둔 부자 민준 씨 아니신가? 강 사장님의 억센 사투리가 전화 저편에서 들려왔다. 왜, 드디어 나한테 전화할 마음이 생겼어? 거래를 하나 만들어줘. 나는 창밖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듣자 하니 서현그룹이 최근 당신과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던데?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지훈이라는 젊은 친구가 나한테 몇 번이나 졸랐어. 말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했지만 네 아내 회사라서 내가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았지. 나는 강 사장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말을 내뱉었다. 승낙하세요. 뭐라고? 승낙하라고. 하지만 계약 조건은 좀 바꿔야 해. 나는 전화에 대고 몇 가지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지시했다. 이대로 계약해서 그가 자신이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게 해줘. 그가 자신이 완전히 판을 장악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이거 정말 독한 수법이군. 강 사장님은 내 말을 듣고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너 그 자식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무슨 일이야?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어? 그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훈, 네가 횡령을 원했지? 네가 통제권을 원했지? 내가 줄게. 네가 감히 삼킨다면 내가 너를 본전까지 다 토해내게 할 거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오후 2시 나는 그 짜증나는 전화 수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수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했다. 너 어디야? 빨리 회사로 와봐. 바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바쁘긴 개뿔. 네가 뭘 얼마나 바쁘다고? 집 나르다가 바보 됐냐? 수호는 욕을 한마디 내뱉었다. 누나가 나더러 네 차 예비키 내놓으라고 전해달래. 나 차 써야 해. 어떤 차? 어떤 차라니? 당연히 그 마이바흐지. 여자친구 데리러 가는데 그 차를 타야 체면이 서지. 네 그 낡은 폭스바겐은 네가 그냥 타고 다녀.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마이바흐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내가 전에 현금으로 산 차였다. 이제 이 기생충은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차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회사 아래 카페에 있어. 나는 생각 그제 말했다. 네가 내려와서 가져가. 알았어. 10분 후 수호의 건들거리는 모습이 카페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명품 스트릿 패션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졸부 같은 얼굴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열쇠 내놔. 빨리.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차 키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았다. 그 서류 봉투에는 서현그룹 재무부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서류 봉투 가장자리로 살짝 드러난 수표 한 장이었다. 금액은 비록 절반만 보였지만 나는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을 보았다. 1000만 단위의 수표였다. 수호 같은 무식한 금수저가 어떻게 회사 1000만 단위의 수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뭘 봐? 돈 처음 봐? 수호는 내가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쳐다보자 오히려 당황한 듯 서류 봉투를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휙 낚아챘다. 내가 말하는데 민준, 똑바로 알아들어. 알리진 명에 넘겨. 안 그러면 내가 이 도시에서 네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그는 악랄하게 위협하고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잠깐.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또 뭐야? 수호는 짜증스럽게 뒤돌아봤다.
나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거 회사 공사 대금 수표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네가 가질 물건이 아닌데. 수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 당황함은 숨길 수 없었지만 그는 이내에서 침착한 척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누나가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준 창업 자금이라고. 나는 누나의 친동생인데 누나가 나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하지. 너 같은 외부인은 쓸데없는 참견 말고. 나를 마친 그는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 도망치듯 뛰어나갔다. 그가 내 마이바흐에 올라타 엑셀을 받고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내 입가의 냉소는 점점 깊어졌다. 창업 자금이라니. 서연그룹의 모든 거액 지출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연이 동생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그에게 펑펑 쓰라고 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돈이 정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운이다. 오직 회장 특보이자 이때 일부 재무 권한을 장악한 지운만이 수호와 공모하여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것도 거액의 공금이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돈의 대부분은 결국 지훈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고 수호라는 이 멍청한 녀석은 그저 총알바지로 이용당하는 희생연일 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 서연 그룹 재무부에서 발행된 모든 수표를 조사해줘. 목표 금액은 젠0만 원 이상. 이 돈의 행방을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창고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그 이른바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마치 징발해버린 사람처럼 서연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정말로 유령처럼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떠돌며 그들의 모든 자멸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지훈과 수호를 추적했고 매일 엄청난 양의 사진과 영상이 매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사진 속에서 지훈과 수호는 온갖 고급 클럽과 도박장을 드나들었고 영상 속에서 지훈은 서연 외의 젊은 여자들을 끌어안고 룸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꼬드겨서 완전히 넘어왔어. 이 돈만 손에 넣으면 해외로 가서 즐겁게 살 거야. 누가 그 늙은 여자랑 놀아주겠어? 그리고 그 무능한 남편은 지금쯤 창고에서 먼지나 먹고 있겠지? 에휴. 나는 아무런 내색 없이 이 화면들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분류하여 저장했다.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은 나중에 그들을 치욕의 기둥에 못 박을 못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 변호사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 1호영만 원짜리 수표는 역시 문제가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한 건설 회사에 지불하는 성급금이었지만 그 건설 회사는 지훈이 이틀 전에 막 등록한 유령 회사였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수호와 지훈의 개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철지는 산과 같았다. 공금 횡령, 직위남용, 사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형사 범죄였다. 내가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면 그들 둘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신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연의 그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평생 후회할 표정을 보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그리고 서연그룹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 모든 거짓된 번영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고 싶었다. 목요일 밤. 내일은 서연그룹의 10주년 기념 행사였다. 내 휴대폰이 드디어 다시 울렸다. 역시 서연이었다. 민준, 너 어디서 죽었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늘 그렇던 질책이 쏟아졌다.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도 안 나오고 너 정말 일하기 싫은 거야? 나는 호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경가를 냈어. 경가?
내가 보기엔 꾀병 부리는 거지.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됐어. 네가 죽든 살든 상관없어. 내일은 회사 10주년 기념 행사고 내가 상장 계획을 발표할 중요한 날이야. 모든 주주들과 고위층들이 참석할 거고 언론사도 많이 올 거야. 너도 반드시 와야 해.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내가 가서 뭘 해? 창고 짐꾼이 가서 너희 차나 따라줄까? 네가 그걸 알면 됐어. 서연은 내 어조 속 비웃음을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내일 연애에 일손이 부족해. 물류부 사람들도 다 도와줘야 해. 너도 나 창피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입어. 거지처럼 하고 오지 말고. 그리고 내일 수호도 올 거야. 너는 최대한 눈치껏 행동해. 그런 자리에서 나에게 얼굴 붉히는 짓 하지 마. 내 기념일을 망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좋아. 나는 아주 시원하게 대답했다. 갈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큰 선물도 준비해 줄게. 큰 선물? 서연은 약간 의외라는 듯 어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내일 얘가 잘만 하면 내가 네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무직이라도 하게 하는 걸 고려해 볼게. 뜨뜨.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통일이 창 밖으로 밤에 잠겨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무직이라니. 서연, 너는 정말 너무 순진하구나. 내일이 지나면 서연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계가 민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품에서 USB를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수집한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다. 공금 횡령 내역, 지훈이 젊은 여자들과 바람 피우는 영상, 수호의 도박빚 기록, 그리고 그들이 사적으로 체결했던 회사를 털어먹으려는 이중 계약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비한 큰 선물이다. 부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는 더 이상 억울함과 인내가 없었다. 오직 내일 다가올 통쾌한 폭풍만이 있을 뿐이었다. 금요일. 서연 그룹 10주년 기념 행사.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 JK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이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꽃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고급차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오늘 밤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도시 상업계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몸에 맞지 않는 웨이터 복장을 입고 쟁반을 든 채 연회장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다. 이것이 서연이 나에게 부여한 위치였다. 그녀가 빛나는 모습을 구석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보조자,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 홀 중앙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찬란하게 빛나며 이 명예의 장에 있는 모든 미선적인 미소들을 비추었다. 서연은 오늘 밤 숨막히도록 아름다웠다. 샴페인색의 맞춤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여왕이 영토를 순시하듯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지훈은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비록 얼굴에는 여전히 나를 역겹게 하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영혼을 보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멋진 외모를 가졌다. 서연 대표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네요. 지훈 특보도 정말 인물 좋고 서연 대표님과 정말 선남선녀. 천생연분이세요. 주변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은 활짝 웃었고 가끔은 옆에 있는 지훈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의존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누군가 참, 민줄 씨는 안 보이네요? 라고 물을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고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분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아니면 지훈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민준 형님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좀 내성적이시잖아요. 내성적? 몸이 안 좋다고? 나는 그들로부터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서 술 쟁반을 들고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나타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구나. 어이, 저거 그 무능한 매형 아니냐? 갑자기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수호가 노출이 심한 인플루언서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늘 밤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어이쿠, 정말 민준이네. 수호는 그 여자를 데리고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일부러 내 어깨를 부딪혔다. 철썩, 쟁반 위의 술잔이 흔들리며 몇 방울의 술이 튀었다. 네 개 같은 눈에는 내가 안 보여? 수호는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쟁반도 못 나르냐? 못 나르면 돌아가서 화장실이나 청소해.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입고 있어? 그 인플루언서 여자는 코를 쥐며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이 내 그 대릴사위 매형이야. 수호는 나를 가리키며 마치 농담이라도 하는 듯이 말했다. 예전엔 사람 행세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냈지? 결국 사람 시중 드는 팔자지 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래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은 모두 구경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더 많은 이들은 고소해했다. 민준, 그 소문난 아내 덕에 사는 남자 말이야. 정말 비참하네. 아내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데 그는 무대 아래에서 쟁반이나 나르고 있어. 듣자 하니 회사에서 청소부로 좌천됐다던데. 진짜였네. 나는 무표정하게 수호를 바라보았다가 주변의 구경꾼들을 훑어보았다. 이렇게 존엄성이 땅에 짓밟히는 느낌은 예전 같았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평온함만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그들의 광란이자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일 없으시면 비켜주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멍청한 것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너 감히 말대답을 해? 수호는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내며 손을 들어 내 쟁반을 엎으려 했다. 내가 지금 당장 경비원 불러서 너 끌어내라고 할까? 수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여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수호를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욕했다. 꼴불견 같은 자식,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잖아. 왜 기어이 여기 와서 눈을 거슬려? 빨리 주방으로 가서 도와줘. 그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주변 손님들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안 하인이 철이 없어서 여러분을 웃게 했네요. 자, 다들 계속 드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인이라니. 나는 서연의 남편이고 서연그룹의 공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입에서는 집안 하인이라니. 나는 돈 때문에 딸의 행복까지 팔아넘기는 이 노부인을 보며 어른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런 사람한테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때 서연과 지훈도 다가왔다. 서연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수호와 이 여사님에게 말했다. 곧 연설이 시작될 거야. 앞자리에 앉아 있어. 저런 사람이랑 어울려서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 네? 수호는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미녀와 함께 걸어갔다. 지우는 내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다. 그는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형님, 잘 봤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명예의 장에서 형님은 그저 발밑의 먼지일 뿐입니다. 저 같았으면 진작에 땅속으로 숨어버렸을 겁니다. 왜 여기서 스스로 모욕당하는 거죠? 그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얼굴에 승자의 표정을 지었다. 아 참,
형님께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 연애가 끝나면 제가 서현 대표님께 청혼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전 남편으로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야죠. 말을 마친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고 몸을 돌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청혼이라니.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그 청혼을 너의 장례식으로 만들어주지. 저녁 8시 정각. 연회장 불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오직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만이 무대 중앙을 비추었다. 서연은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서연 그룹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들고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서연 그룹은 작은 작업장에서 오늘날의 100억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제 팀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지훈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특히 저의 유능한 비서, 지훈 씨. 지난 1년간 그가 저를 도와 국제시장을 개척하며 서연 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박수갈채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지훈은 겸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했고 마치 남주인공인 양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오늘 10주년을 축하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고 얼굴에는 신비롭고 흥분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서연 그룹이 공식적으로 IPO 상장 계획을 시작하며 우리가 유치할 전략적 협력 파트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기관입니다. 무대 아래는 술렁거렸고 곧이어 더욱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이륙할 상업거선에 환호했다. 아무도 이것이 거대한 거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이 말하는 그 국제투자기관은 사실 지훈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한 유령 회사였다. 일단 상장에 성공하면 이 거액의 자금은 순식간에 인출될 것이고 서연과 주주들에게 남겨질 것은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뿐일 것이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제 가족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은 말을 마친 후 손짓했고 이 여사님과 수호는 즉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갔다. 온 가족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서 화기애애하게 웃었다. 오직 나만이 없었다. 이 가정과 이 회사의 7년의 청춘과 피땀을 바쳤던 진정한 남자, 나만이. 나는 무대 아래 어두운 구석에 서서 이 적인 가족 윤극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정말 최고야. 수호는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우리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여자야. 그럼 이 여사님도 질세라 말했다.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게다가 보는 눈이 좋아서 지훈이처럼 훌륭한 조력자를 찾았지. 어떤 기생충 같은 놈과는 다르게 말이야. 그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를 욕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섬세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 씨. 지훈의 목소리는 애틋했고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반년 동안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평생을 당신을 지키고 서연 그룹을 지키겠습니다. 장례는 열광했다. 결혼해. 환호성이 빗발쳤다. 서연은 입을 가리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법적으로 아직 남편이 있으며
그 남편이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완전히 잊은 듯했다. 서연이 막 입을 열어 승낙하려 할 때였다. 잠깐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의 확성기 시스템을 통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메인 스피커를 통해 나온 것이었기에 순식간에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다. 장내는 경악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고 있었다. 오직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만 순식간에 변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연회장 뒤편의 원래 어두웠던 구석, 즉 조명, 조절실을 비추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웨이터 복장은 아직 갈아입지 않았지만 지금의 내 기세는 원래 빛나던 무대마저 초라하게 만들었다. 민준.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나를 바라보았다. 뭘 하려는 거야? 미쳤어? 빨리 내려가. 경비원. 이 미친놈 끌어내. 이 여사님이 비명을 질렀고 몇몇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차갑게 주위를 훑었다.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그 경비원들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 무대 가장자리까지 갔다. 그 두 신혼부부로부터 3미터도 채 안 되는 곳에 멈춰 섰다. 나는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이내 당황한 얼굴에 서연을 보았다. 정말 멋진 연극이군요. 나는 웃으며 손에 든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서연 대표님, 결혼을 바꾸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이에 정산해야 할 빚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빚? 무슨 빚을 정산해? 서연은 내가 대중 앞에서 집안 싸움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는지 서둘러 소리쳤다. 민준, 돈이 필요한 거야? 내가 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줄게. 여기서 추태 부리지 말고 꺼져. 돈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품에서 그 USB를 꺼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몸을 돌려 무대 아래 수백 명의 손님들을 마주했고 동시에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지훈을 마주했다. 여러분, 방금 지훈 특보가 서연 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서연 그룹의 진정한 현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USB를 옆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컴퓨터 본체에 꽂았다. 민준, 멈춰. 지훈은 무언가 깨달은 듯 갑자기 땅에서 뛰어올라 USB를 뽑으려 했다. 경비원, 빨리 막아. 저 자식이 회사 기밀을 파괴하려고 해. 늦었다. 나는 이미 엔터 키를 눌렀다. 다음 순간 원래 서연 그룹의 홍보 영상과 상장 계획이 재생되던 거대한 LED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영상이 아니라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와 표기가 완료된 매우 선명한 재무 흐름표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그 이른바 국제투자기관의 지분 투명화 차트였다. 여러 겹의 포장 뒤에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였던 해외 펀드의 최종 수혜자 이름은 놀랍게도 지훈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내는 술렁였다. 원래 박수치며 환호하던 상업계 거물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다. 이 사람은 지훈 특보 이름이잖아. 이거 완전히 왼손으로 받아서 오른손으로 주는 장난이잖아. 세상에, 서연 그룹이 허위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지훈, 이거 설명해봐. 나는 지훈에게 손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가볍게 눌렀고 화면이 전원되었다. 두 번째는 약간 흔들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 배경은 유명한 지하 도박장이었다. 수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도박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새 지폐 뭉치를 밖으로 밀어내며 올인. 이번에 본전 다 찾을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지훈이 노출이 심한 바니걸을 안고 시가를 피우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영상의 소리는 모든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안 쓰면 아깝지. 서연 그룹에서 빼돌린 이 몇 마디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무대 위에 있던 수호, 방금 전까지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금수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누가 나를 한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 가득한 공포를 숨길 수는 없었다. 이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뒤집으며 쓰러질 뻔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그곳에 서서 대형 스크린 속 화면을 노려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동생, 가장 의지했던 애인이 뒤에서 자신을 돈 뽑는 기계와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니.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훈아 말해봐. 이거 다 가짜라고. 민준이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지? 안 그래. 그녀는 부인을 기다렸다. 비록 변명 같은 거짓말이라도 지훈이 부인하기만 한다면 그녀는 아마 믿기로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부인하지 않았다.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가신 후 그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그 부드러움, 그 애틋함, 그 겸손함은 썰물처럼 빠르게 사라졌고 그 자리를 찢어진 얼굴에 사납고 파렴치한 모습이 대신했다. 지훈은 비웃으며 달려오다가 흐트러진 넥타이를 정리했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생각지도 못했네. 온갖 방어책을 세웠지만 결국 당신 그 무능한 남편한테 당할 줄이야.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악랄하게 노려보았다. 민준. 너도 너무 기뻐하지 마. 설령 이게 다 진짜라고 해도 어쩔 건데 돈은 진작에 다 빼돌렸어.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선 적나라한 도발이었다. 네가 정말. 서연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흔들렸다. 간신히 서 있었다.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민준이를 쫓아내고 회사 지분 절반까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왜냐고? 지우는 마치 무슨 농담이라도 들은 듯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왜냐고? 서연 거울이나 보고 네 꼴을 봐.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성질은 더럽고 고집불통이고 맨날 회장 노릇이나 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 네 돈 아니었으면 누가 네 같은 늙은 여자 시중을 들어주겠어? 네 그 이른바 잘해준다는 것저 나를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것뿐이었잖아. 하지만 나 지우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돈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해. 네가 너무 늦게 주니까 내가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었잖아. 찰싹 날카로운 따귀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지훈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 따귀는 그날 밤 나를 때렸던 따귀보다 훨씬 더 강렬했고 끝없는 후회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런 개자식.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가리키는 손이 떨렸다. 신고할 거야.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신고? 지훈은 뺨을 감싸며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쳤다. 신고해봐. 잊지 마. 많은 문서에 당신 서명도 있어. 죽으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서연 대표님, 공금 횡령, 시장 사기. 이 죄명도 가렵지 않을 텐데. 서연은 굳어버렸다. 이것이 지훈의 대비책이었다. 그는 이 계획들을 실행하면서 서연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녀를 속여 많은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서연이 첫 번째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서연이 절망에 빠졌을 때였다.
누가 책임진다고 했죠?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든 채 여전히 저항하는 광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큰 선물은 아직 절반밖에 안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공증된 위임 철회서와 내부 감사 동결 명령서였다. 서명 날짜는 놀랍게도 반년 전, 즉 지훈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신이 회사에 들어온 첫 달부터 나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연이 서명했던 모든 거액, 작은 관련 문서는 사실 내가 그림자 시스템을 이용해 가로챘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돈은 전혀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돈은 규제받는, 안전계좌받는 안전계좌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페이지가 표시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마치 뼈대가 뽑힌 듯 했다. 말도 안 돼.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내가 개발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눈앞에서 돈을 훔치려 하다니. 나 같은 아내 덕에 사는 남자를 너무 얕본 거 아니야? 장래는 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괴물을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넘게 늘 아내 덕에 산다고 비웃음당하고 화장실 청소부로 좌천당했던 민준이 이 판의 진정한 설계자였다니. 나는 줄곧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오해받고 모욕당했어도 나는 마지막 순간에 서연 그룹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이미 땅바닥에 주저앉은 지훈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변호사, 나는 소리쳤고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변호사가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과 함께 올라왔다. 지훈 씨는 직위남용, 상업사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와 함께 지훈의 손목에 채워졌다. 방금 전까지 차원하며 상장의 꿈에 부풀어 있던 남자는 이제 죽은 개처럼 끌려 내려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고 깊은 공포만이 가득했다. 지훈을 처리했으니 이제 내 집안일 차례였다. 나는 몸을 돌려 무대 위에 서서 이미 눈물범벅이 된 서연, 그리고 민망함의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하는 이 여사님과 수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던지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서연 대표님, 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아직 치우지 않은 연단 위에 놓았다. 우리 사이의 빚도 이제 청산해야죠. 서명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서연 가문은 인연을 끊습니다. 연애 잔인은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연단 위의 얇은 문서에 집중되었다. 이혼 합의서. 서연은 멍하니 그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얼굴의 화장은 이미 번져 엉망진창이었다. 방금 전의 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녀는 탈진 상태였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그녀가 어떻게 하든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제자리에 기다려주던 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씨.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돌려 피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뚝뚝 떨어졌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울먹였다.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 개자식한테 속은 거예요. 제 마음속엔 당신뿐이었어요. 지난 7년 동안 당신이랑 정말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그녀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는 더 이상 연민조차 잃지 않았다. 지난 반년 동안 당신이 나를 무능한 자식이라고 욕할 때마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날 밤 당신이 그 남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나를 운전사처럼 부릴 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그 마약쟁이 동생에게 신혼집으로 주려고 할 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질문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얼굴에 따기처럼 날아왔고 옆에 서 있던 이 여사님과 수호의 얼굴에도 날아왔다. 민준 씨. 서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민서방. 내 착한 민서방. 이때 이 여사님이 갑자기 달려들어 체면도 불구하고 쿵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천번만 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늙어서 정신이 없었고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이 여사님은 자기 뺨을 때리며 울었다. 제발 서연이랑 이혼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면 이 집은 정말 끝장납니다. 서연이랑 7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 있던 수호도 겁에 질려 있었다. 방금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벌벌 떨며 함께 빌었다. 매형, 매형. 제가 잘못했어요. 그 집도 필요 없어요. 차도 필요 없어요. 가지 마세요. 이 가족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 잘 벌고 책임감 강하고 맞아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는 맞는 도구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지우는 감옥에 갔고 돈은 비록 되찾았지만 서연 그룹은 이 풍파를 겪으며 큰 타격을 입었다. 나라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연의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조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부귀영화를 잃는 것이었다. 손때 나는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사님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쓰레기한테 안기는 건 싫어. 이 여사님은 온몸이 굳어버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놓지 못했다. 이 변호사.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이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두 번째 서류를 꺼내주세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죠? 서연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7년 전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와 사적으로 체결했던 대리인 계약서입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폭로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회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원시 지분 40%를 모두 제 명의로 돌려 제가 대리인으로 소유하게 했습니다. 즉, 나는 이 화려한 연회장을 가리켰고 발 아래 이 건물을 가리켰다. 이 회사의 진정한 대주주는 줄곧 저였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장례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완전히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 여사님은 울음조차 잊은 채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신을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들이 늘 무시하던 대릴사회. 그들이 발밑에 짓밟던 무능한 자식이 이 상업 제국의 진정한 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서 뛰어놀며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던 광대들이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을 바라보며 마치 사업 거래를 논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이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신의 회장 직위를 해임하고 모든 경영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동생은 앞으로 매달 회사에서 생활비 5억만 원만 받을 수 있고 이 도시에서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사님과 수호는
매달 50만 원이라는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너무나 비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였다. 두 번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다. 당신이 이혼에 서명하면 회사는 제가 당신에게 그 40%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제가 구축한 모든 인맥, 자원, 기술 특허, 그리고 제가 처음 투자했던 5억 원의 원금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그 후로 서현그룹의 흥망성쇠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고 지난 7년간의 내 감정에 대한 마지막 정리였다. 회사를 그녀에게 주는 것은 그녀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영혼을 가지고 떠난다. 나의 자원과 기술이 없다면 서현그룹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얼마나 버틸지는 그녀의 운에 달렸다. 서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 어린 눈이었다. 그녀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신은 완전히 나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선택했고 그 껍데기뿐인 회사를 선택했다. 이것이 그녀의 자만심이자 비애였다. 그녀가 서명하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 거대한 바위가 드디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민주 씨, 서명을 마친 서연은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합의서를 거두고 옷깃을 정리했다. 몸을 돌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 대표님, 사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경쟁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손을 흔들었다. 행운을 빕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밖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숨쉬는 것조차 훨씬 편안해졌다. 나는 뒤편 연회장의 아수아장이나 나를 향한 손님들의 수군거림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소유의 낡은 폭스바겐을 몰아 끝없이 펼쳐진 도로 속으로 사라졌다. 반년 후 이 도시에는 한빛테크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개업 날 거의 상업계 절반의 건물들이 화환을 보냈다. 공급업체 강 사장님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서 기업식 테이프를 잘랐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의 사장이 바로 그 전설적인 민준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회사의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발전했다. 서현그룹과 협력했던 오랜 고객들은 내가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에게 주문을 돌렸다. 결국 이것이 비즈니스였다. 그들은 서현그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다. 서현그룹은 예상대로였다. 내가 떠난 후 비록 자금 위기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사업은 급격히 추락했다. 나의 핵심 채널이 사라졌고 게다가 서연이 이전에 지훈에게 속아 체결했던 온갖 엉망진창인 계약들이 속속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회사는 끝없는 소송과 배상에 시달렸다. 듣자 하니 마케팅부의 그 대리부장은 능력 부족으로 몇몇 큰 계약을 망쳐 서연에게 대중 앞에서 해고당했다고 했다. 듣자 하니 수호는 도박비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다. 이 여사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안의 별장을 팔 수밖에 없었고 온 가족은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때 기세등등했던 여회장 서연은 이제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애원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다고 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대표님, 어떤 여성분이 뵙고 싶어 하시는데 예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대표님의 전처라고 합니다. 나는 2초간 침묵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곧이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겨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섬세하고 고고했던 여왕은 이제 유행 지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초췌함이 가득했고 눈가의 잔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넓고 밝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쓸쓸함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민준, 아니, 민 대표님.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손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새 회사 개업 축하드려요. 제가 며칠 동안 너무 바빠서 화환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서연은 앉은 후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회사에서 최근 진행하는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였다. 제가 지금은 당신에게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회사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어요. 민주 씨, 예전에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사연 그룹의 한 줄기 살기를 열어줄 수 없을까요? 손가락 틈새로라도 조금만 흘려주세요. 한때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기세등등했던 서연은 이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비참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제안서를 훑어보았다. 형편없이 쓰여 있었고 전혀 경쟁력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제안서를 다시 밀어냈다. 서연 대표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저는 바쁩니다. 한비테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제안서는 합격 기준 미달입니다. 저는 이른바 일정 때문에 회사 이익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민준, 당신은 정말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정말 조금도 예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의 번화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연, 제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민주는 당신이 직접 죽인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규칙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연은 나의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서연이 떠난 후 나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선과 악은 이미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지우는 감옥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빛나는 청춘을 철창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수호는 불구자가 되어 남은 평생을 후회와 가난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여사님은 평생을 결장을 그리워하며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여사님은 결장의 귀부인에서 시장에서 몇백 원 때문에 흥정하는 아줌마로 전락했다. 나는 폐허 속에서 나만의 왕국을 재건했다. 그 기생충 같은 존재들의 짐이 사라지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퇴근 후 나는 홀로 차를 몰고 강변으로 갔다. 강바람은 시원하게 불어나지 소란을 휩쓸어 갔다. 나는 차 보닛에 길에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강 건너편에 있는 서연 그룹의 빌딩, 그 하나둘씩 거져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7년 동안 최상단 고정해두었던 번호 서연을 열었다. 그리고 연락처 삭제를 눌렀다. 화면에 삭제 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떴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이제부터 산은 높고 길은 멀다.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차에 올라탔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마침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중에야 결국 눈물 속에서 깨달았네.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웃으며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넓고 밝은 한빛대로를 향해 나아갔다.